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2학년 역사 수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프린트는 8페이지에 해당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바로 중국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동기 시대 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도구와 그 다음에 주거생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청동기 시대 때의 사회와 예술과 그 다음에 무덤의 모습들, 그와 더불어서 철기 시대가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것과 관련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이제 프린트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 8페이지에 이제 도표를 봐주세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은 농경이 확실하게 시작된 것은 신석기 시대지만 이것이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된 것은 청동기 시대라고 보면 되겠고, 신석기 시대 때는 조나 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재배가 됐겠지만 청동기 시대 때는 바로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관계농업도 이제 더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목축 등의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증가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때부터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부족 안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은, 옛날에 부족 안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은 말 그대로 사실은 그 부족 안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었는데, 이때부터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준 그 부족장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식에게 바로 이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필요한 물품들을 분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자기 자신이 이것을 더 많이 챙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좀 더 부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칸에 적겠습니다. 사유재산, 이른바 사유재산이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발생됩니다. 즉 사유재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누군가 사회에서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다른 쪽에서는 뺏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글쎄요, 처음에는 이것의 시작은 얼마나 그 사람이 열심히 농업을 생산력을 위해서 식량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이 사유재산은 처음에는 그랬겠죠. 굉장히 부지런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자신의 재산, 즉 곡식들을 되게 많이 쌓아놓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바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렇지만 쌓아놨었던 그런 곡식들을 그 다음에까지 흥청망청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계속해서 챙겨나갑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곡식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하지만 맨날 이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흥청망청 써버렸었던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예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 후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당장은 일할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그거를 대가로 해서 식량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대흉년이 닥치게 된다고 한다면
열심히 쌓아놨던 사람은, 식량을 열심히 쌓아놨던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으나, 식량을 그때그때 다 그냥 먹어버렸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이것 때문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바로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다지 도와주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바로 대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자였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자신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자신의 자유를 내놓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바로 부자인 사람의 노비가 되거나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사유재산과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계급사회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감이 1번에 들어갈 말은 사유재산, 동감이 2번은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동제 무기가 바로 석기 무기와 싸워가지고서 장점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청동제 무기는 석기 무기하고 깡하고 싸우면 그러면은 바로 석재 무기가 굉장히 단단했을 경우에는 구부러지거나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장간을 갖고 가가지고서 이것을 녹여가지고 피면은 다시 쓸 수 있죠. 하지만 석재 무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부딪혀가지고서 깨지면 이거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망가지는 일도 굉장히 많았었고, 거기다가 단단하기까지 청동기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청동기는 결과적으로는 이 석기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청동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일반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핵무기를 만든 그런 나라의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청동제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신속하게 주변에 있었던 석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주변의 부족들을 하나 둘씩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동감이 2번 정복 전쟁 활발. 그 과정 중에서 자신들이 바로 이렇게 주변을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늘에게서부터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명령을 받은 부족이다 혹은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동감 1번 바로 천손사상,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내재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 2번 바로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이 사유재산과 빈부격차 발생에 따른 동감 2번에 들어갈 말은 계급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동감이 3번 군장과 국가가 출현. 즉 기존에는 그냥 부족장은 현명한 사람이 부족장이 되었으나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바로 이 부족장들이 점점 얻어지는 것이 많아지게 되자, 그러자 이 부족장의 자리를 탐내하는 과정 중에서 부족장이 부족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몇몇 사람들이 독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바로 부족장의 지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부족장의 단계에서 작은 부족 국가들의 왕이 되는 존재가 등장했으니 바로 이 왕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커다란 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작은 지역의 왕과 같은 존재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군장과 그 다음에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국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감이 3번 군장과 국가 출현, 동감이 4번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군장은 이후 자신이 언제나 그렇게 부족원들에게 모든 지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 통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게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부족사항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하늘의 권위를 빌어서 혹은 신의 권위를 빌어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동그라미 4번 바로 우리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는 직업의 분화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바로 돌로 만든 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장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었냐면 농사 아니면은 목축을 전부 다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바로 농업 생산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었고 사냥의 성공률도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 부족원들이 전부 다 농업이라든가 목축이라든가 혹은 사냥, 채집, 어로 이런 것에 전념을 해야지만이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얻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생산했었던 그런 식량이 부족원들이 전부 다 소비하고도 조금씩은 더 많이 남았던 거예요. 바로 더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족원들이 한꺼번에 사냥 혹은 농사를 짓기 위한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 석기 혹은 청동기 같은 것을 제각각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은 몇몇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이 모든 부족원의 것들을 자기가 집중적으로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서 부족원들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부족원들은 그 만들어준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들이 얻게 되었던 식량 같은 것을 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왕은 통치,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근데 재정일치긴 했었죠. 제사장이 곧 왕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거 이외에도 각종 그 외에 신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사라든가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농사꾼들과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제각각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동그라미 5번 직업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예술에서는 바로 울주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28페이지 보면 거기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데 이건 복원 모형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이 반구대 암각화를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얘기가 많이 있기도 한데, 왜냐면은 그 반구대 암각화가 강이 흘러가는 벽면이 있는 바로 바위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강물이 넘치면 이것이 다 잠기기도 하고 강물이 넘치지 않고 그냥 밑으로 이제 수위가 내려가면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반구대 암각화기도 하거든요. 거기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 울주 반구대 지역이 생각보다 좀 더 안쪽에 있었던, 바닷가보다는 좀 더 안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보면 알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예요. 혹은 이런 거 똑같은 건데 여기 안에 또 이런 거, 이건 뭘까요? 바로 어미고래의 젖을 넣고 있는 새끼고래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새겨져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에서는 이런 것도 새겨져 있어요. 이건 뭐 하는 걸까요? 바로 배 타고서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림에 그려져 있기도 하는 등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사냥의 실제적인 성공을 기원하는 자리로서 이것을 그렸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던 이런 암각화가 나중에 가서는 그 축군들이 사실 이거 이외에도 또 암각화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고령 지역에는 또 다른 형태의 암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뭐 이런 식의 바로 우리가 알아보기 힘든 그런 그림 같은 것이 그려져 있거나 혹은 뭐 이런 식의 바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로 여성을 상징한다든가 혹은 태양을 상징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완벽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이다시피 동그라미 1번에는 울주대공이 반구대 암각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신석기 시대 때 후기 때쯤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주로 사용됐던 시기는 바로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고령 장기리의 암각화 기하학 무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농경무늬 청동기 같은 것이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청동기가 있는데 그 청동기 안에 농사를 짓는 어떤 이제 청동기 판 같은 것이 뭐 이런 식의 판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일부가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실제 이제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런 농경무늬 청동기 같은 것이 실제로 발견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시대 때 사람들이 농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는 바로 동그라미 1번 고인돌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농경무늬 청동기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다시 무덤으로 들어와서 동그라미 1번 고인돌. 자, 고인돌의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다시피 북방식 고인돌이 있어요. 북방식 고인돌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탁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땅이 있으면 땅에다가 이 고인돌을 파가지고서 고인돌의 다리가 있는 곳을 파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바로 돌을 얹는 건 형태의 일종의 무덤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시신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무덤인 고인돌의 시신은 사실 어디다 놨었냐면 이 가운데다가 놓습니다. 여기 가운데 놔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니 선생님 거기다가 바로 시신을 놓으면은 주변에서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시신을 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두 다리가 올라가져 있는 그런 고인돌은 바로 파손된 고인돌이에요. 실제로는 여기 요 부분을 막는 또 다른 돌들이 따로 있었는데 실제로도 이것이 한쪽이든 양쪽이 전부 다 막혀있든 간에 그런 형태의 고인돌들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돌들은 전부 다 그러면 어디 갔느냐? 다른 돌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떼는 게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은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서 왜냐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시신들도 다 썩어 없어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갖고 가가지고서 집에 바로 집을 건축하는데 주춧돌 같은 것으로 쓰거나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와서 바로 성명을 만드는 데 쓰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손된 바로 고인돌들이 바로 이 북방식 고인돌이었다. 주로 한반도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서 아예 발견 안 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다 보면 북부 지역과 만주 지역 그리고 일부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이런 북방식 고인돌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것의 크기는 생각보다 되게 커요. 실제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돌의 두께가 선생님이 가장 큰 걸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 칠판에 이 정도에 해당하는 두께의 돌덩어리 그리고 두께가 이 정도고요. 넓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넓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넓이는 글쎄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한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넓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크기도 있었지만 이거 이외에도 어떤 고인돌이 있냐면은 마치
거대한 바둑판을 갖다 놓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고인돌이 있어요. 자, 이것의 경우에는 시신을 어디다가 놨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의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이 밑에다가 시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디다가 놨냐면은 돌로 만든 관을 짜서 여기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이 고인돌을 올려놓은 형태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이것이 이제 변형이 되면서 아예 그냥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만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돌로 만든 관을 짜가지고서 사람의 시신을 묻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개석식 고인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돌로 널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돌널무덤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고인돌 북방식, 동그라미 2번 남방식,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바로 돌널무덤 등, 동그라미 3번 어디까지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느냐?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중앙공원 쪽에 일부 고인돌이 있다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가보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려다가 그때 한번 실패하긴 했는데, 근데 이거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돌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큰 돌을 숭배하는 문화 중에서 가장 넓은 범주를 차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창 고인돌군묘 같은 곳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고 화순 지역의 고인돌군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고창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직접 한번 가봤었어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냐면 이런 형태의 고인돌들이 몇 킬로에 걸쳐 가지고서 넓지 않고 좁은 그런 형태의 물길이 이렇게 쫙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물길이 지나가는 등성이마다 몇천 개가 넘는 그런 고인돌들이 일렬로 쫙 하고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정말 장관이었었죠. 실제 이거에서 예를 들면 이런 남방식 고인돌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북방식 고인돌도 있는데, 큰 것의 경우에는 북방식 고인돌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남방식 고인돌의 경우에는 이것의 크기가 저기 꼭대기서부터 이 밑으로까지, 그 정도까지 굉장히 이 돌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돌의 구성은, 돌의 크기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형태의 고인돌도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큰 것만이 아니고 되게 조그만 요만한 그런 형태의 그런 고인돌들도 있었다고 하죠. 하여튼간에 이런 형태의 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진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유물사진 같은 것들 굉장히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철기에서는 기원전 5세기경쯤에 바로 만주와 한반도의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보급됐다고 얘기하기 좀 힘들었었어요. 밑줄 치겠습니다. 자, 기원전 5세기에 만주와 한반도의 보급.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다음번에 도구에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철기에서는 바로 무기와 농기구와 공구들을 전부 다 철로 만든 것입니다. 철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미 청동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굳이 또 철기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또 굳이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거의 전 세계에서는 청동기는 농사기구에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청동기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만 청동이 나오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청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청동을 농기구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청동으로 호미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약간 비약이 있겠지만 바로 금으로 호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금으로 호미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밭을 간다고 칩시다. 밭을 열심히 갈면 그러면 이 밭이 열심히 갈 때 갑자기 돌에 맞아가지고서 이 금으로 만든 청동 그 호미가 굽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은 살짝 아프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굽어진 거니까 그냥 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쓴다고 칩시다. 그렇긴 하지만 문제가 뭐가 있느냐? 만약에 열심히 호미질을 하는데 그런데 돌뿌리에 걸려가지고서 바로 이 호미의 일부가 날아갔어요. 그럼 날아간 그 조각을 못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겠죠. 딱 그겁니다. 때문에 청동기로는 농기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혹시 가다가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바닷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석을 하나 갖고 있다가 공사장에 있는 모래 근처에 가가지고서 모래 속으로 혹은 흙이 잔뜩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닷가 강가 쪽에 있는 모래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자석을 그 속으로 쑥 하고 집어넣었다 한번 빼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달라붙느냐? 바로 철이 분명히 아닌데 굉장히 많은 모래 조각들이 많이 달라붙을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표면 중에서 이 철을 함유한 광석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철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것을 그러면 옛날부터 청동 말고 그냥 철로 바로 이제 추출하면 되지 왜 청동까지 추출해가지고 난리냐? 청동보다는 철의 녹는 점이 훨씬 더 높아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철을 추출할 정도로 높은 온도를 낼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청동밖에 이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철기시대 때는 청동 이외에도 철까지도 이때 당시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동그라미 1번 철기, 자 무기와 농기와 공구, 농기구와 그 다음에 공구. 근데 한반도에서의 청동기의 독자적 발전, 여기서 약간 좀 여러분들 열받는 얘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일제시대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폄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게 됐냐면 일본은 사실은 청동기 시대가 없습니다. 때문에 한반도 지역에서의 청동기를 웬만하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서 청동기 시대 때 발견되었던 굉장히 많은 이 청동기들을 일컬어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중국에서 수입한 그런 청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증거가 좀 부족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동기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 때에 청동기를 만드는 틀, 거푸집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 청동기 시대 때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 때에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이 발견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프린트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거푸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바로 청동기의 독자적 발전에서는 먼저 동그라미 2번 바로 세형동검이 발견됩니다. 세형동검은 비파형동검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비파형동검이죠. 자, 그런데 세형동검은 어떻게 되냐면 춘추전국 시대 때에 연이라는 나라가 이쪽 근처에 있었거든요. 연이라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여기 있었었는데 이 지역은 당시 이제 고조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연나라가 중국에 있는 여러 개의 왕조하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뒷덜미에 있는 고조선과 평화롭게 지낼 필요가 있어가지고서 장수 한 명을 이때 당시에 인질로 보내고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장수는 고조선에 있어가지고서 한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고조선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조선인들과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이 그만 바로 알고 봤더니 고조선을 배신한 겁니다. 10년째 되던 해에 고조선에 있는 주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그 정보를 전부 다 기억을 그랬다가 고조선 모르게 탈출해가지고 연나라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연나라는 당시에 100인의 군대를 고조선을 공격을 하게 됐고, 이것의 결과 고조선은 당시 기록에 의하면 서쪽에 약 2000여리에 해당하는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근데 이 기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이걸 증명하는 바로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고조선 연역 전체에 비파형 동물이 발견됐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바로 요쪽 근처에, 여기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는 곳이고, 대략적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정도 근처에 바로 세형동검들이, 안쪽에서 세형동검들이 발견되게 된 겁니다. 세형동검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보면 보세요. 뭐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전쟁하기에 바로 이거겠죠? 이게 바로 세형동검입니다. 이런 형태의 세형동. 근데 이거하고 이 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시대가 바로 중국의 철기 시대였습니다. 철기 시대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당시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서 고조선을 침공했는데, 고조선은 아직까지 청동기 무기였던 것이죠. 이들과 막 싸움을 벌이게 됐는데 계속해서 고조선의 청동기 무기가 계속해서 깨진 겁니다. 그런데 당장 고조선이 이 철기 무기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은 약 서쪽의 2000여리에 해당하는 땅을 뺏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그 거리가 한 2000여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서 세형동물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조선은 바로 이 철제 무기로 침공하는 이 중국의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당장은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비파형 동검을 싸우기 좋은 세형 동검 형식으로 개량을 했던 것이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세형 동검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었고, 그 외에도 이전에 있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로 거친 무늬 거울 대신에 좀 더 그 세밀하기가 굉장히 세밀할 정도로 굉장히 줄이 많이 무늬가 가 있는 그런 형태의 잔무늬 거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빈칸을 넣겠습니다. 거푸집. 거푸집이 발견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철기 시대 때에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이 실제로 발견됩니다.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일본 쪽이 이제 우리나라가 스스로 청동기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가설을 일부 깰 수가 있었죠. 바로 철기 시대 때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청동기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동기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서 청동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동그라미 4번에는 민무늬 토기를 이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청동기 시대 때도 민무늬 토기를 사용했고요. 철기 시대 때도 민무늬 토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덧띠 토기라든가 검은간 토기와 같은 여러 개의 토기를 만들었는데, 확실히 청동기 시대 때의 민무늬 토기보다는 그 단단함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냐?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민무늬 토기의 경우에는 토기를 이루는 그런 흙들을 고온에서 녹일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잘 내기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고온에서 토기에 같이 이제 숨겨져 있는 작은 미세한 구멍들을 토기의 구성물들이 녹으면서 다
이 구멍들을 메꾸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기 시대 때 만들어졌던 토기들은 그 단단하기가 굉장히 강력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일본이 이걸 또 수입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문화 시대를 만들기도 하죠. 자, 그다음 경제 부분에서는 바로 농사에다가 본격적으로 철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철이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은 돌이 더 무거울까요? 무겁기는 여러분들 철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헬스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 아령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철로 만든 아령 정말 무겁습니다. 거의 엄청난 다른 형태의 무게를 가진 바로 돌덩어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돌보다는 철이 훨씬 더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철로 만든 농기구는 좀 더 깊이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깊이 땅을 갈게 되다 보니까 땅속 깊숙한 곳에 퇴적해가지고서 땅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돌이 되어가고 있었던 영양분들의 상당수를 밖으로 다 끄집어낼 수가 있죠. 또한 그 외에도 깊이 뿌리를 박았던 잡초들의 뿌리들을 전부 다 제거해가지고서 바로 농사 짓는데 제초 같은 것에 훨씬 더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농사를 철제로 하다 보니까는 훨씬 더 농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철기 시대 때는 농업 생산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 비교해서 봤을 때 훨씬 더 급속하게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게 돼요. 거기다 플러스 목축을 하게 됩니다. 목축을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철기 시대 때의 생산력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자 사회에서는 바로 그런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넓은 지역을 지배할 목적으로 활발한 정복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활발한 정복전쟁, 동그라미 2번 바로 직업의 전문화. 즉 청동기 시대 때는 직업이 분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동그라미 2번의 직업의 전문화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 직업이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그 직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서는 바로 이때 당시 우리나라 안에서는 중국과 교류했었던 흔적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고조선의 영역 근처에서 발견되었었던 여기가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조선의 영역에서 발견되었었던 요렇게 실제 크기는 이것보다 좀 더 작습니다. 요렇게 생긴 형태의 동전이 발견됩니다. 이게 동전이에요. 뭐처럼 생겼어요? 바로 칼처럼 생겼죠.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명도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명도전이라고 해서 도전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칼도자를 써가지고서 칼과 비슷한 그런 돈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명도전과 같은 돈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나중에 중국을 통일하는 진나라는 바로 전국에 있는 그 동전들을 이런 형태로 바꾸거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엽전의 형태로 바꿉니다. 때문에 이렇게 최초로 만들어진 엽전 형태의 동전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반량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겠습니다. 명도전과 반량전 출토. 거기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남 창원 다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붓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붓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필기구냐? 바로 그것은 바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필기구거든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필기구다 보니까 바로 중국의 필기구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한자를 문서로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한자 사용, 이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명도전은 여러분의 교과서 29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형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은 뭐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뛰어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에서는 철기 시대 때에 주로 발견되는, 이전 시대 때부터 있긴 있었는데 철기 시대 때에 주로 발견이 되는 무덤은 바로 동그라미 1번 널무덤입니다. 이 널무덤은 바로 나무 판자로 만든 무덤이에요. 돌려놓은 무덤이 아니에요. 널무덤이에요.
나무 판재로 이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대로 묻은 형태의 널무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동무덤이 있는데 교과서 29페이지 이것이 나오기도 했고 프린트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이것은 선생님이 이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어떠냐면 독의 한쪽 크기와 나머지 한쪽 크기를 다 합쳐서 한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되게 커지게 돼가지고서 이 크기가 한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무 한 이 정도까지 갔다가 나머지 한쪽은 이 끝까지 쭉 해가지고서 가는 그런 형태의 그 높이는 한 이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의 이제 독무덤이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말은 독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9페이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성립하다, 수출 국가, 고조선이 세워지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0페이지입니다. 자, 큰 1번의 고조선의 건국에서 3번 고조선의 사회 모습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번 건국에서는 동그라미 1번 바로 고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기반으로 하는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 됐습니다. 청동기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 자체에다가 별표 1개.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는 농경문화, 농사를 짓는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 문화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을 이제 보통 우리는 요동반도, 그 다음에 요령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과 그 다음에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성장했었던 나라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만주 랴오닝 지방과 한반도의 서북부 지역의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이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었고, 이것에 대한 기록은 이 국가는 이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현재 생각이 되어지며 그 왕위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는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기록으로서는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에선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거 알까요? 고조선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책, 현존하는 모든 역사책 중에서 최초의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국왕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적어주세요. 삼국유사 단군왕검 밑줄칩니다. 삼국유사 누가 만들었어요? 1번 김부식, 2번 일현, 3번 신채호. 정답은 2번입니다. 바로 일현 스님께서 이 삼국유사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안에 단국왕검이 건국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의 범위에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동그라미 1번 비파형 동검 얘기했었죠. 비파형 동검. 동그라미 2번은 바로 탁자식 고인돌 혹은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민무늬 토기 있죠. 민무늬 토기. 이 민무늬 토기에 바로 주둥이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토기인데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손잡이가 있는 이런 형태의 토기가 미송리식 토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서 되게 많이 발굴이 됐어요. 때문에 이 미송리식 토기와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발견된 지역은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군 신화 속의 고조선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시고, 그 외에도 좀 더 시간이 되면 프린트 1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정, 수강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TA 노트와 학습지 잘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